선거 유세 중 찍힌 사진 한 장입니다. 손에 턱을 괴고 한 아이를 응시하는 사진인데요. 미국에서는 이것이 빌 클린턴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평가합니다. 빌 클린턴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모두가 그의 팬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는 얘기할 때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고 마치 세상에 이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상대를 바라본다고 해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클린턴스 아이즈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가 클린턴즈 아이즈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가 질문자와 얼마나 거리를 좁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Well, I've been governor of a small state for 12 years. 그는 청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질문자와 최대한 격차를 좁힙니다. 그렇게 거리를 좁히고 나서는 답변 시간의 90% 이상을 질문자와 눈을 맞춥니다. 잠시 그가 얘기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눈맞춤과 표정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번역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I have seen what's happened in this last 4 years when, in my state, when people lose their jobs, there's a good chance I'll know them by their names. When a factory closes, I know the people who ran it. When the businesses go bankrupt, I know them. 이 여성분은 클린턴에게 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순간 스튜디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나를 위해서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때 조지 부시의 표정이 재밌네요. 대학교 때 진짜 평범하게 생긴 동기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귀는 여자를 보면 진짜 이쁜 거야. 그리고 그 여자들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비결은 고백입니다. 외모에 급을 매기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그 친구는 자기보다 급이 높은 여자들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한테 고백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고백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이 다르면 고백을 해도 어차피 까일 텐데 고백을 한다고 그게 됩니다.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연애 가능 스펙트럼이 있다고 해볼게요. 나보다 급이 높은 이성은 사실 리밋이 없죠. 그런데 나보다 급이 낮은 이성에게는 자신만의 기준, 자신만의 리밋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성은 내가 먼저 사귀자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제가 먼저 사귀자고 하면 사귈 의향이 있어. 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는 더 그렇겠죠. 보통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고백을 기다리잖아요. 딱 봐도 나보다 레벨이 높다면 먼저 다가가서 고백해야 연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보다 급이 높은 여자가 먼저 나에게 대시하는 일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같아요. 1년이면 4번이죠. 저희 부모님이 올해 70세신데요. 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봤을 때 앞으로 20년 동안 1년에 4번씩 부모님을 뵈면 한 80번 정도 부모님을 더 뵐 수 있습니다. 와,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서 우리 부모님을 볼 수 있는 횟수가 80번밖에 안 남았다고? 일단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뵙는다고 해서 부모님이랑 온전히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아니죠.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뭐 TV를 본다던가 아니면 진짜로 대화하는 시간은 더 적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한번 부모님을 뵈면 그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80 곱하기 2시간 160시간이죠. 이거를 일로 환산해 볼까요? 160시간 나누기 24시간. 그러면 한 7일이 조금 안 나오죠. 부모님과 앞으로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7일도 안 남은 겁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물이 담긴 통에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손을 담그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덜 느끼는지 실험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혼자 참가했던 사람들은 매우 강도 높은 고통을 느꼈고 친구와 함께 있었던 참가자들은 그보다 훨씬 덜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친구와 함께했던 참가자들은 지지하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통증을 대단히 줄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기만 한 경우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로 지지를 표하거나 그냥 곁에 앉아있기만 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꼭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단 한 사람,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있을 때 내 옆에 존재해줄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동양과 서양의 이런 관점의 차이가 이혼을 결심하는 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혼율이 높습니다. 왜냐? 사람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요, 노력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생 같은 문제로 싸우면서도 언젠간 상대가 바뀔 거라는 기대로 참으면서 살죠. 여러분은 서양과 동양의 관점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사람의 재능과 성격이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갖은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데 자신이 바뀌길 원하지 않는 상대가 내가 바라는 대로 바뀐다?
절대 안 바뀌죠. 책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에서 크리스티안 러더라는 수학자가 통계 분석한 사례입니다. 틴더 같은 데이트 앱 있죠. 그런 앱에서 데이트 신청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 말고 데이트 신청을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매우 독특한 사람들, 리마커블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머리색이 파란색이거나 온몸에 타투를 했거나 독특한 안경을 썼거나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데이트 신청을 많이 받았대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별 매력을 느끼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연애의 시작에서는 그러한 끌림이 중요하죠.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지루하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외모가 정말 뛰어난 게 아니라면 열심히 단점을 보완해서 결국 평범하고 지루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보랏빛소가 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결혼 전에 배우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성격, 외모, 자라온 환경, 경제력, 결혼에 대한 태도, 과거의 연애 경험, 그리고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결혼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제적 문제, 실직, 질병, 외도, 임신, 갖가지 중독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요인들 중에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학계에서 지금껏 1163번이나 인용되었을 만큼 결혼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가장 잘 예측하는 주 요인은 다름 아닌 바로 성격적 특질이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요, 높은 신경증과 낮은 충동 절제력이 이혼의 주 요인이었고, 여자의 경우에는 높은 신경증이 이혼의 주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첫 번째 팁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애초에 잘 골라야 합니다. 외모는 바꿀 수 있지만 성격은 바꿀 수 없죠. 남자라면 신경증 있는 여자를, 여자라면 신경증이 있거나 충동 절제력이 낮은 남자를 주의해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을 가진 상대를 잘 찾아야겠죠.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오르고 싶어하는 정상은 똑같다. 사람들이 즐겁게 모여있는 정상, 이 둘의 차이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오르냐다. 외향적인 사람의 가방은 가볍지만 내향적인 사람의 가방은 어색함, 스트레스, 두려움 등으로 무겁다. 그래서 중턱쯤에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산 정상에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이 산보다 바다를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언덕의 경사가 더 완만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친구가 손을 잡아줬을 때 신체적 고통을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몸의 상처도 더 빨리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내향적이신 분들, 아이이신 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산 정상에 꼭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도 타인과 함께 할 때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극I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상대방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할까요? 당연히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럼 내향적인 사람들은 왜 외향적인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까요? 사람은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하죠. 내향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 라고 생각하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거죠. 즉, 내향적인 사람들도 자신과 정말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행복한데 그 사람들을 선별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단 사람도 많이 만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니까 그런 관계를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인맥, 네트워크, 모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질문하고 끈질기게 접근하라. 그들이 이미 레버리지를 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더블 레버리지를 얻어라. 기죽지 마라.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능력은 은행에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가다. 물론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그 모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임을 명심하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것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바보 같았죠. 조직 생활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인적 네트워크를 단단하게 구축해 놓은 사람들은 빠르게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더라고요. 저자는 나의 핵심 업무 중 3분의 1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몇 %를 네트워크 구축에 쓰시나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큰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우아하고 세련된 방법을 고집한다는 데 있어요. 뭔가를 거절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온 힘을 쏟죠. 상대에게 항의할 때도 더 부드럽고 점잖은 방법과 매너를 찾는 데 골몰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당신에게 나는 지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는 나에게 두 번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태도와 전략을 바꾸니까요. 우아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한 것이 인간관계에 더 유용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인맥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성공에 필요한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요. 당신에게 우아함을 갖추라고 요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